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의 비밀, 김정은의 최비밀 무기 해커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으니 노드 VPN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VPN은 왜 사용할까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VPN을 사용하게 되면 VPN 회사가 만든 가상의 터널 안에서 인터넷이 이루어지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온라인 환경이 비공개되고 보호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의 주제인 북한 해커들도 얼마 전에 한국 법원을 털었죠. 또 얼마 전에는 해커 조직이 한국 방산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방산업체와 외주업체까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정부도 털리는데 하물며 개인은 말 안 해도 너무 쉽게 털리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들은 알게 모르게 수집되고 우리의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유출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마케팅 또는 AI 학습에 남용되죠. 그래서 노드 VPN이 필요합니다. 노드 VPN은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으로 각종 이상한 피싱 링크의 접속을 알아서 막아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국가마다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드 VPN을 통해 접속 국가를 변경하면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되지 않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행 갈 때 예약하는 호텔과 항공권이 나라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노드 VPN을 통해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인터넷 접근 위치를 변경하여 항공권, 숙박을 구매하면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호텔을 한국 인터넷으로 하면 1박에 39만원이지만 서버를 프랑스로 바꿔서 접속해서 예매하면 1박에 27만원, 하루에만 12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노드 VPN은 최대 71%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구독자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 1개월을 추가로 총 4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특별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eSIM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원스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도구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죠. 노드 VPN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제인 김정은의 최비밀무기 해커 부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 북한 해킹팀이 법원에 개인정보를 털었다는 기사가 났죠. 이 중 경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한 건 0.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잡힌 진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자료들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 공격한 게 아닙니다. 당장 2023년 5월 11일 이후에만 1만 3천여 건의 공격이 있었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미끼 사이트를 이용해 클릭을 유도한다거나 피싱 메일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개인에게 사적인 이유로 피싱이 오는 거라면 접속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업무상으로 온 메일을 확인하지 않기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현재 외부로 알려진 북한의 해커 그룹은 크게 3개입니다. 라자루스와 김숙희, APT37이죠. 라자루스는 가상화폐와 금전적인 말 그대로 불법 해킹을 통해 돈을 벌어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게 주 목적인 그룹이고, 김숙희는 정보 탈취가 주입니다. APT37도 김숙희와 비슷하고요. 이외에도 스카크러프트, 안다리엘이라는 조직도 있죠. 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김숙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그룹에 원소 기호를 붙이는데 김숙희는 탈륨이라고 부르고 있죠. 김숙희는 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개인이나 조직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외교 정책부터 안보 기밀까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빼내가고 있는 조직이죠.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라자루스는 2009년 트로이 작전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트로이 작전은 한국 정부의 군과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미군 비밀 키리졸브 훈련, 합참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문서들을 빼내간 사건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라 군사 간첩 행위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2020년 드림잡 작전도 라자루스의 소행입니다. 라자루스는 항공 방위 산업체 직원들에게 이들의 꿈의 직장인 미국의 보잉과 맥도넬 더글라스 그리고 영국계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채용 공고를 뿌렸죠. 물론 라자루스가 만들어 놓은 덫이었습니다. 꿈의 직장인이 공고가 뜨면 지원해 보겠죠. 지원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회사인 척하며 다른 플랫폼으로 유도하고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해킹 그룹들은 그냥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이걸 해킹하고 때로는 돈을 뜯고 있습니다. 주력이 있다기보다
보다는 그냥 여기 해킹할 때는 이 그룹이 더 좋겠다 하면 쓰는 것으로 보이죠. 개인정보도 문제이지만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 북한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북한 외화벌이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북한의 해킹은 그 자체로 북한의 주 수입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중 파악된 것만 4조가 넘는다라는 말을 했죠. 실제로 북한이 해킹을 통해 버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자금의 원천이 해킹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죠. 북한이 가짜뉴스와 각종 정보들을 통해 각국 인터넷을 통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얼마 전인 2024년 1월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의 국내 공격이 작년보다 36% 급증했는데 이 중 80%가 북한발이었죠. 그런데 왜 자꾸 북한의 공격에 뚫리는 걸까요? 개인이나 기업이 뚫리는 건 그렇다 치고 정부가 뚫리는 건 언뜻 너무 허술하게 관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아니죠. 국제정보보호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GCI라고 하는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수치이죠. 여기서 한국은 4위로 뽑혔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한국이 전세계 5위 안에는 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1위는 미국이고 공동 2위는 영국과 사우디, 3위는 에스토니아이죠. 에스토니아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 스카이프를 만든 나라로 유명합니다. 에스토니아 산업의 대부분이 최첨단 IT 산업이기도 하죠. 심지어 북한의 해킹 대상이 사실상 전 세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국가 혹은 국제 단체들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해서 뚫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은 반대로 북한이 강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핵 말고는 쥐뿔도 없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나라이지만 적어도 해킹 관련해서는 강국이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사이버전 공격 능력 측면에서 5대 강국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3대 강국이고 4위와 5위가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한국이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공격 측면에서는 북한이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버드 연구소가 발표한 내셔널 사이버 파워 인덱스 2022에서도 종합순위에서는 14위였지만 랜섬웨어 해킹과 탈취 부분에서는 1위, 경쟁국가 인프라 파괴 전력에서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종합순위에서는 8위를 기록했지만 공격과 관련해서는 낮은 등수를 기록했죠. 세계 해킹 대회만 봐도 북한 해커들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7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IT 기업 해커하우스가 주최한 해킹 대회에서 북한 김책공대 학생이 8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죠. 참고로 2위는 김일성대, 3, 4위도 김책공대가 차지하며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휩쓸었습니다.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위원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 셰프에서도 2013년에서 2020년까지 18번 우승했고요. 기업의 경우 정부 자체가 범죄 집단인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동시에 사이버전이라는 게 애초에 공격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통계 사이트 인터넷 월드 스태츠가 공개한 2022년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97%인 반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은 0.07%로 집계되었습니다. 북한의 전체 인구 2,597만 명 가운데 특권층인 약 2만 명 가량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북한은 마치 올림픽 선수를 양성하듯 해커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이버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1986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요원을 배출해 군대에 배치하기 시작한 게 시발점이죠. 이때 전산요원 중 특출난 이들을 선발해 해킹 부대를 만들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한번 채널에서 다루었던 북한은 계급사회다 영상 기억나시나요? 북한은 출신 성분과 기타 다른 요인들을 종합해 상위층인 핵심 계층, 중간층인 동요계층, 가장 아래인 적대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고등교육의 권한과 직종, 직위는 물론 식량 분배까지 달라지죠.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겁니다. 이 계급이 딱 하나 무시되는 곳이 있죠. 해킹 부대 육성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전국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수학 및 과학 인재들은 과학영재학교인 금성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와 최상의 교육 환경이 주어집니다. 금성중학교에서 컴퓨터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이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 과학대학이나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 등에 입학하여 사이버 전사로 길러지게 되죠. 이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해외 훈련을 받고요. 여기에 뽑힌 학생들도 죽자 살자 공부하죠. 북한이 이 사이버 전사들에게만큼은 능력만 발휘하면 파격적인 부와 명예를 약속하거든요. 과거에도 강했지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 해커 부대는 더 강해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규정한 3대 전쟁 수단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전이거든요. 무엇보다 암호화폐의 부상과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해킹은 엄청난 돈을 안겨주었죠. 아니 근데 불법 해킹이 국가의 주수익 중 하나라니 이게 나라인가 싶지만 뭐 어쨌든 북한이 보이스 피싱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고 기업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까지 모두 털어가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스팸이 오는 걸 보면 개인이 조심한다고 가능은 한 건가 싶지만 말이죠. 김정은의 비밀무기 북한 해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